네, 이번 시간에는 채권 총론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7번 테마 소멸시효. 원래 위치는 민법 총칙입니다. 이 법률행위 뒤쪽에 원래 소멸시효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총론에서는 법률행위만 모아서 다뤘습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 소멸 원인이 아니거든요. 모든 권리의 공통적인 소멸 원인이자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소멸 원인입니다. 그리고 물권법이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소멸시효에 대한 공부는 채권 소멸 원인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총론의 채권 소멸 파트에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소멸시효는 모든 권리의 공통적 소멸 원인이다.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 소멸시효는 채권 소멸 원인으로 의미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는 반면 이해하는 데는 더 수월할 겁니다. 오늘 소멸시효 마치면 이제 채권 강론에 들어갑니다. 법률 행위의 꽃이죠. 계약법을 배울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인 요 세 가지 살펴보고 마치게 됩니다. 자, 소멸시효의 기초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민법이 권리자에게 주는 어떤 핸디캡입니다. 민법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법이죠. 권리 위주로 돌아갑니다.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민법의 기본 원리인데 민법의 생각은 뭐냐면 권리 주체 너도 권리 능력자로서의 역할을 해라. 민법이 기껏 권리를 줬는데 권리자가 거기에 호응하거나 부응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법 입장에서도 토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쟤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데 합이 안 맞는다. 그러면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너는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민법의 소심한 복수. 소심하다 하기에는 좀 그 효과가 너무 크죠. 100억짜리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소심한 복수로 보기에는 너무 크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됐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 이걸 소멸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권리자에 대한 벌칙. 그래서 언제부터 이 벌 주는 기간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기산점. 그럼 권리 위에 잠잔다가 되려면 이 기산점이 언제부터여야 되느냐?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권리가 있는데 아직 변제기가 되지 않았거나 어떤 다른 절차나 장애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안 한 거. 이거는 권리 위에 잠자는 게 아니죠. 권리 위에 잠잔다 하려 그러면 권리 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없음에도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몰라서 이런 사실적 장애들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보면 소송이 걸렸을 때 채무자가 이 시효 기간이 지나서 권리가 소멸했다는 부분을 주장해야 돼요. 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무조건 요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항변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상 문제는 있습니다. 상계에서도 보셨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권리도 상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효 기간이 지나서 소멸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잠재적 효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에는 요 기간 계산하는 거를 짧게 배우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살펴볼 거고 권리에 따른 이 기간 1년, 3년, 5년, 10년 이런 이제 기간을 볼 거고요. 이 소멸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소멸 후에 또 혹시나 변제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겁니다. 이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이기도 하고 요 기간이 지났을 때 새삼 권리를 주장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증거 관계가 흐려질 수 있고 사람의 기억도 사라지고 자료도 사라진 상태에서 갑자기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이미 권리가 없는 것처럼 진행돼 온 이 현상에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률 관계에 두 당사자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 다 갚았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있어요. 자식이 나중에 유품에서 차용증을 발견한 거야. 그 차용증 갖고 소송을 해요. 그 여기는 다 갚았다. 뭐 현금으로도 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걸로 대물 변제를 할 수도 있고 이 둘 사이에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이 사람도 다 받았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건데 요 차용증을 찾은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송해. 근데 반증할 자료가 없어. 그럼 또 줘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증거관계가 흐려져서 오히려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비교하실 게 제척기간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제척기간은 소멸시효하고 완전 태생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어떤 권리가 있으면 이 권리가 갖고 있는 그냥 수명, 타고난 수명입니다. 이 권리는 얼마큼만 살아라. 그 기간이 되면 수명을 다하고 그냥 그 권리가 죽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제척기간을 받습니다. 형성권 할 때.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무서운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법률 안정을 위해서 이 형성권의 수명을 미리 부여합니다. 취소권 같은 경우는 3년, 10년의 수명을 부여하죠. 채권자 취소권은 1년, 5년의 수명을 부여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기간이 지나면 이 권리가 그냥 죽는 거예요. 수명을 다해서. 요 수명 안에 그냥 행사하면 그 행사된 대로 효과가 나고 이 안에 행사 안 하면 그냥 이 수명을 다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 즉 법적 장애가 없는데도 행사 안 하는 권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 차이는 중단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권리를 행사 안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이 시효 기간 중에 어느 때든 권리 행사를 하면 그러면 불이익을 주면 안 되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잖아요. 권리 행사를 하면 이때부터 다시 기산점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요건 사라져. 그럼 요때부터 다시 연장이 됩니다. 한 번 행사하고 또 안 한다. 그럼 또 시효가 쭉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행사한다. 그럼 여기부터 또 연장이 돼요. 근데 제척기간은 그런 게 없어요. 수명이 연장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소멸시효는 법조문에 시효로 소멸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법조문에. 근데 제척기간은 그 시효로라는 말이 없고 얼마 안에 행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어요. 그럼 표현을 갖고 알 수가 있고 그냥 성질상 형성권은 제척기간을 갖는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두시면 많은 부분이 포섭이 됩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볼 거예요. 소멸시효의 개념, 그 다음 기산점, 시효기간, 완성 후 효과, 그 다음에 중단의 문제, 제척기간과의 비교,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소멸시효 공부해 봅시다.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돼서 법률 효과를 일어나게 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그걸 이제 시효라고 하는데 시효는 소멸시효 말고도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권리를 잃게 하는 시효인데 취득시효는 권리를 획득하는 시효입니다. 점유취득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이게 남의 땅인데 여기에 20년간 내 땅으로 알고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땅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 땅이 아니더라도 이게 취득시효. 근데 이게 물권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 시효에는 시간에 따라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또 오늘 배우는 소멸시효처럼 권리가 소멸되기도 하는구나. 시간에 따른 법률 효과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소멸시효 요건. 일단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건 채권이에요. 채권이 소멸시효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물권은 어떻게 되느냐? 물권 중에 여러분 소유권.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있을까요? 소유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없어요. 소유권은 영원해요. 소유권이라는 건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는 순간 뭘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권리 행사예요. 채권적 청구권. 채권은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걸리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일정한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질상 얘가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그게 아니라 권리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돼 있을 뿐이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제 돈을 줘야 되고. 근데 돈 주기 전에 이 집에 이사해서 살고 있어요.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고 B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10년입니다. 10년. 근데 10년이 지났어. 그 A가 야 등기 청구권 10년 지났으니까 너 등기 청구 더 못해. 시효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B가 안 한 이유는 자기가 이미 이사 가서 자기 집처럼 살고 있어서 등기를 넘겨받는 거를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러다 그냥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볼 때는 아 이거 등기 청구권 시효로 소멸했어 하면 이상한 문제가 생기죠. 얘는 그냥 자기 집으로 알고 쭉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되면 이 평온한 권리관계를 또 뒤집어 놓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약간 무리수를 둔 거예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있으면 그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자체를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사실은 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 점유권을 갖고 있다는 게 등기 청구를 하고 있는 거하고는 사실은 다르잖아요.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려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야 권리를 행사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상 법원이 약간 양보를 한 거죠. 집에 이사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거와 다를 바 없어. 권리 행사하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약간 이렇게 법원이 무리한 판례, 그렇지만 현실에 맞는 판례,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게 A가 B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갚아야 돼.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을 갚아야 되는 요게 또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죠. B가 권리 행사를 안 하면. 그 A가 안 갚으니까 A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 가압류를 해놓고 이 권리는 행사 안 하고 쭉 둔 거예요. 가압류 해놓고 이 채권 행사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효가 지났죠. 그 A가 요거 소멸시효 완성 없어. 가압류 이거 말소해. 예, 요 경우에도 법원은 이 가압류 상태가 계속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압류가 이 채권 행사다. 계속 지속적으로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은 이상 이 채권 행사를 계속 해온 거다. 이래서 이거는 시효로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 소유권을 예를 들면 소유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 개념이에요. 이게 내 거다. 언제 이 소유권이 현실화되느냐? 누가 가져갔을 때 또는 누가 침범할 때. 요때 이 물건이 구체화되는데 이 구체화되는 세 가지 힘이 있어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 모든 물건에는 요 세 가지 그 축이 있습니다. 산발이라고 물건을 지탱하는 세 가지 다리,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요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피부와도 같습니다. 물건과 떼낼 수가 없어요. 떼내는 순간 물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물건하고 그냥 운명을 같이 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영원하기 때문에 걔도 영원해요. 담보 물건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은 담보가 유지되는 한 물권적 청구권도 유지됩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형성권은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 아까 설명했죠. 점유권도 물권입니다. 점유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할 뿐 소멸시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점유권은 어떤 물건을 점유하면 생기고 점유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추상적인 형태의 권리입니다. 소멸시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은 존속합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이 혼자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어요. 저당권, 돈 갚기 전에는 저당권은 영원히 있어요. 갚으면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하고 관계가 없다. 자,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 기산점, 요거. 권리 불행사, 법률적 장애 없는데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사실적 장애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몰랐든지, 날씨가 좋지 않았든지, 까먹었든지, 결혼식이 있었든지 아무 핑계가 되지 않아요. 법률적 장애만 없으면 기산합니다. 타이머가 딱 눌러지는 거예요. 3년짜리, 10년짜리 이런 타이머가 눌러지는 거예요. 야, 나 지금 바빠서 행사 못해. 안 돼요. 그래서 몰랐다. 이것도 안 돼요. 몰랐다, 알았다. 이거는 사실적 문제지 법률적 장애가 아니에요. 난 몰랐는데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모르는 게 내 잘못 아니야. 그것도 핑계가 안 돼요. 166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여기 행사할 수 있는이 법률적 장애가 없는 걸 말합니다.
자, 권리별로 보면 요 소멸시효 기산점은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이제 시작점인데 요거를 채무 불이행할 때 이행지체, 그러니까 이행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 같은 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소멸시효는 법 조문상 법률적 장애가 없으면 그냥 진행을 해요. 자, 시기부 권리.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기한이 왔으면 변제기가 지났으면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요. 확정기한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갚아. 변제기가 지나면 채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불확정기한부 이걸 좀 잘 보세요. 기한이기 때문에 언젠가 오긴 옵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걸 불확정기한이라고 했죠. 조건기한에서 받던 거죠. 자, 그때 이행지체 책임은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채무자가 안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물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행 못한 거를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소멸시효는 달라요. 실제 기한이 도래했으면 권리자가 알았거나 몰랐거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확정 기한도 기한은 기한이기 때문에 언젠간 도래했겠죠. 채권자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도래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이행지체 책임은 채무자가 알고도 이행 안 했냐 이 책임을 묻는 건데 소멸시효는 권리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비교하는 지문으로 곧잘 나오니까 잘 이해해 두세요. 기한 없는 채무,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이것도 이행지체 책임하고 좀 달라요. 기한 없는 채무에 대해서 이행지체가 되려면 청구받은 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한 걸로 돼요. 채권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기한이 없다. 그러면 채권자는 언제든 청구해서 이행기를 만들 수 있죠. 이행 청구를 하면 이때 이행기가 도래해서 지체 책임을 집니다. 근데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시작돼요. 이때부터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됩니다. 채권자에게 더 적극성을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면 이 채권자는 자기가 이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아. 권리 위에 잠자. 근데 시효도 진행 안 돼. 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생겼을 때 바로 좀 청구하고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해서 이 법률 관계를 좀 빨리 정리하자. 이게 민법의 입장입니다. 자,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래 청구 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판례는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다. 원래 채무가 있고 변제기가 됐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 원래 급부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실상 이게 그냥 모습만 바뀐 거지 원래 채권의 연속이죠.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이 원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돼야 되는데 판례는 이게 변경되면 이 변경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채무 불이행으로 변경됐을 때 이 채무 불이행 채권 자체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유예 기간이 필요한 권리 각주를 먼저 보실게요. 차주, 이제 임대차에서 빌린 사람,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수량, 물건을 반환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반환 시기 약정이 없는 때에는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된다. 이제 뭐 물건을 빌려주면서 돌려줄 때를 정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빌려준 사람이 이거 이제 며칠 뒤에 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임대차 같은 경우 기간 약정 없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는 계약 기간이 지나서 법정 갱신이 될 때, 그때는 기간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갱신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한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그 통고를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지 효과가 납니다. 요런 거, 요게 이제 유예 기간이 필요한 권리입니다. 요렇게 어떤 통고를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법률 효과가 나는 경우, 요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해지 통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구체적인 권리가 생겨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명도 청구권이라든지 통고 후에 기간 유예 후에 때 생기는 권리. 이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말합니다. 이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을 실제 이 통고를 한 때부터 진행을 시키면 이 통고를 안 하면
여기에 소멸시효도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통고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리 불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 불행사에 대한 효과로 소멸시효도 진행 안 된다. 이것도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 통고했을 때부터 진행한다. 이건 안 돼. 그런데 통고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그럼 여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면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시효는 여기부터 진행한다. 그러면 요 차이만큼 또 권리자의 권리를 뺏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청구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이거 할 수 있는 때부터 요 유예기간만큼 지난 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부 채권 매달 얼마씩 채권이 생길 때 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잘 갚다가 요때 갚지 않아갖고 나머지 할부가 모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이때 이 나머지가 모두 시효가 진행되느냐, 아니면 이 나머지에 대해서 청구할 때 시효가 진행되느냐,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갚지 않아서 기한이익을 상실했는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면은 채권자에게 좀 불리하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채무자한테 기회를 더 줄 수도 있잖아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거다. 채권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다 받을 건지 아니면 원래대로 할부 청구를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래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오타네요. 이거 이수로 바꿔주세요.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나머지 모두 달라 이럴 때는 전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래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자동으로 모든 권리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걸로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되더라도 각 매달 이행기가 도래한 대로 요 달은 여기부터, 요 채무는 여기부터, 요 채무는 여기부터 시효가 각각 진행한다고 보고, 만약 채권자가 나머지 다 갚으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전체에 대해서 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죠. 부작위 채권은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부작위는 뭘 하지 않을 채권인데 그 하지 않을 채권을 위반해서 뭘 한다. 그럼 그때부터 바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죠.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 시는 해제를 하면 원상회복 청구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죠. 선택 채권은 선택할 수 있을 때, 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 시부터 10년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 당일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무 불이행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 시점부터입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변제기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구상권 발생 시부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죠. 공동 불법 행위에서는 현실 지급 시이다. 이 말은 뭐냐면 3명이 공동 불법 행위로 한 사람을 가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3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 3명이 연대해서 300을 변제해야 되는데 그 중에 1명이 300을 변제했어요. 그럼 이 2명은 면책되죠. 그럼 요 관계는 끝나고, 그럼 300을 갚았으면 요 사람은 요 두 사람에게 책임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어요. 구상은 이제 부당이득의 일종입니다. 내가 니들을 면책시켰으니 니들의 책임만큼 나한테 갚아. 근데 요 사람들 내부적으로는 책임이 1대1대1일 수도 있고 1대2대3일 수도 있고 달라요.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가려야 될 부분이죠. 정리가 안 되면 그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구상권의 소멸시효, 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현실 지급 시, 얘가 직접 변제를 했을 때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산점을 받고 그 다음에 기간을 보겠습니다. 요 시효 기간, 채권, 보통 채권 10년이고 상사 채권은 5년입니다. 소멸시효 10년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채무가 있다. 그건 5년입니다. 카드값, 대출금, 5년 지난 거는 다 시효가 완성돼서 안 갚아도 됩니다. 시효 완성됐다 해서 당연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효과를 채무자가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시효 완성된 채권도 추심은 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그리고 변제를 하더라도 적법한 변제예요. 소멸시효라는 게 그 중간 어디 지점에 있는 겁니다. 실체적인 효과와 절차적인 효과고 사이에 어디쯤에 있어요. 그래서 시효 지났다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3년짜리 채권도 있어요. 좀 짧은 거. 이자, 그다음에 임금, 병원비, 도급, 건축비 같은 거, 변호사 수임료, 물품 대금. 요 3년짜리에 중요한 내용이 많죠. 소송에서는 이 3년짜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이게 이제 3년짜리다. 1년 이내의 기간. 매달 얼마, 6개월마다 얼마, 1년마다 얼마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채권. 대표적인 게 이자죠. 매달 얼마, 아니면 1년에 얼마, 월급, 매달 얼마. 이런 거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했다는 거는 변제기가 1년이라는 건 아니에요. 1년을 일하든 3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그게 아니라 급여 지급하는 시기가 1년 이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주기가 1년 이내라는 겁니다. 요 3년짜리 채권은 실무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년짜리 채권도 있어요. 더 짧은 거. 여기 법조문에 보시면 숙박료, 밥값, 입장료, 연예인한테 지급하는 돈 이런 것들은 1년입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 요거 중요한데 앞에 이제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이런 것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10년이 됩니다. 10년보다 긴 게 10년이 된다는 게 아니라 10년보다 짧은 것도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으로 10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판결을 받았는데 여전히 기존 소멸시효로 진행한다. 즉 1년짜리를 판결을 받았는데 1년이다. 그럼 1년마다 소송하라는 게 되잖아요. 되게 이상하죠. 판결까지 받은 거는 10년을 보장하고 10년 안에 변제가 안 되면 그때 또 소송을 합니다. 시효를 연장하려면 10년마다 소송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요 판결을 받으면 두 번째 소송할 때는 그냥 소장만 내면 판결문을 내줍니다.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시효 짧은 것들은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아놓으면 좀 유용합니다. 기타 재산권, 물권을 말해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지금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이런 거는 시효가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20년은 결국 용익물권이 될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같은 거. 물권을 안 하기 때문에 깊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단 문제. 시효는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권리 불행사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시효 완성 전에 권리 행사를 하면 또 그때부터 다시 원점 이렇게 돼요.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그다음에 이 중단은 취득 시효에도 준용이 됩니다. 이 정지는 다른 문제예요. 뒤에 따로 볼게요. 정지라는 거는 권리 행사가 아니라 어떤 소멸시효 완성에 장애가 있는 걸 말합니다. 잠깐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일단 중단을 보겠습니다. 중단 사유. 권리 행사를 하는 거죠. 청구. 권리 행사하면 중단돼요. 권리에 잠자는 상태에서 잠을 깬 거죠. 재판상 청구 당연히 권리 행사죠. 소를 제기하는 거 당연히 권리 행사인데 응소 상대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권리 행사냐. 자기가 먼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권리 행사가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 소송까지 걸렸어요. 21번 판례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지만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한 것과 같다. 뭐 상대가 먼저 했지만 내가 거기서 단순히 방어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막 주장을 해요. 그것도 내가 제기한 거 못지않게 재판상 청구를 한 걸로 본다. 다만 응소 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 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않는 한 응소 행위가 있었다. 변론에서 자기가 방어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는 권리 행사가 아니다. 항상 소멸시효는 권리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척 기간은 달라요. 제척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권리의 수명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할 내용입니다. 민사소송이 원칙입니다. 권리 행사할 때. 그렇지만 민사소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송에서도 민사적 주장,
특히 이제 형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민사 재판은 아니지만 배상 명령이 인정되면 돈을 받아요. 이런 경우도 포함. 소종류, 본소, 반소, 재심, 불문. 아무튼 어떤 절차에서든 권리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재판상 청구로 보고 시효가 중단된다. 그런데 내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 권리 행사로 인정. 근데 그 소가 각하 기각 취하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시효 중단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그냥 소송 밖에서 권리 행사를 한 정도의 효력은 인정해 줍니다. 그걸 6개월로 봐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중단된 걸로 봅니다. 그때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때 소송을 제기했는데 각하 또는 기각 취하해갖고 소가 중단됐어요. 이때 중단됐으면 권리 행사가 멈춘 거죠. 그럼 권리 행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을 줘요.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한다. 그러면 이때부터 권리 행사한 걸로 봅니다. 이때부터 시효가 중단된 걸로 봐요. 그래서 완충 6개월을 주면 요 안에 하면 처음에 한 거 릴레이로 이어서 한 걸로 봅니다. 여기서 한 거를 이어서 계속 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거다. 최고라는 게 재판 밖에서 독촉하는 거예요. 이 독촉이 6개월짜리 시효 중단 효력을 주는 거예요. 제대로 시효 중단 시켜서 권리를 찾으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대출 또는 카드값 오래된 거, 그건 이제 시효가 5년이죠. 그 5년 동안 재판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 안에 독촉장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 독촉장은 6개월 정도의 연장 효과만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5년을 계산해서 지났다.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파산 절차 참가, 이것도 중단 사유가 된다. 지급 명령, 이 소송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간이한 소송입니다. 이것도 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도 권리 행사입니다. 최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달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이건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줘서 그 안에 재판상 청구, 가압류, 가처분 같은 강력한 방법을 취해야만 이 최고 시에 시효 중단 효과가 있어요.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 지금 권리가 지금 시효가 요때 이제 곧 완성돼요. 예를 들어 1개월 후에 시효가 완성돼. 그러면 소송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1개월로 안 돼. 그러면 일단 최고를 합니다. 최고하면 6개월을 버는 거예요. 6개월을. 최고는 이제 내용 증명 같은 거, 문자, 전화로 하면 이제 증명이 어렵죠. 녹음을 하거나 독촉을 한번 해요. 그럼 6개월 확보하고 요 안에 소송을 걸면 이게 이제 시효 완성인데 요 시효 완성 전 최고 요때 권리 행사를 한 걸로 봅니다. 소송은 이때 했더라도. 요럴 때 유용합니다. 근데 독촉을 계속 할 수 있죠. 독촉. 그러니까 최고. 그리고 소송을 요때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거에부터 시효가 중단됐느냐? 이 소송했을 때부터 6개월을 봐요. 거꾸로. 6개월을 봐서 그 안에 들어온 최고. 요때부터 시효가 중단된 걸로 봅니다. 그 이전에 시효가 완성됐으면 이거 의미 없어요. 예, 소송 때부터 역산해서 6개월 안에 있는 최고시의 중단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권리 행사입니다. 다 읽어보세요. 자, 승인은 뭐 방식에 제한은 없는데 앞에 거는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시효 중단 사유인데 채무자가 승인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시효 중단 효력이 있어요. 이 의외로 이게 많아요. 누가 명시적으로 승인을 하느냐? 그건 없죠. 근데 일부 변제, 요거에 전부 승인이 돼요. 시효가 요때다.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건 뭐냐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채권자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느 날 채무자가 이때 조금 찔끔 갚았으면 어떻게 돼요? 요때부터 다시 또 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승인이 되기 때문에. 예, 승인은 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거는 시효 완성 전의 일부 변제를 말해요. 그럼 중단의 효과가 있어요. 지금 중단을 배우고 있는데 뒤에 가면 이제 시효 완성 후에 여기 변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변제. 그럼 시효 완성이 이미 됐는데 일부 변제를 했다. 이때는 시효 완성으로 자기가 얻을 이익을 그러니까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걸로 봅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느냐? 이때 다시 살아나요. 죽었던 채권이 다시 살아나요. 소멸시효가 약간 이거 좀 중간 지대예요. 이 세상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당사자에 의해서 요리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안 해서 불이익을 줬긴 했지만 채무자가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쥐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일부 변제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승인,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승인은 상대방에게 해야 되고 따라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한다 해서 1번 저당권자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는다. 이 물권법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효 중단 효력, 경과기간 불산입. 그냥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인적 범위, 시효 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승계는 포괄 승계, 특정 승계 모두 포함해서 시효의 효과를 받는다. 이를 제외한 3자는 이 시효 완성하고 무관하다. 근데 이 3자 중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단 후 시효 진행. 청구로 중단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 가압류 경우 판례는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압류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를 권리 행사로 보기 때문에 가압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시효가 중단돼 있습니다. 승인으로 중단된 때는 그 승인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부터 다시 기산, 승인하면 그때부터 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진행되는 거예요. 예, 중단이 아니라 이제 정지는 뭐냐면 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때 시효 완성을 시키면 권리자한테 너무 불이익이 크다. 요때 법이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중단은 중단된 다음에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정지는 그게 아니라 공백을 약간 두는 거예요. 시효가 진행되다가 예를 들어서 뭐 5년짜리면 쭉 진행되다가 1, 2개월 남았어. 그럼 이걸 멈춰놓고 나머지 1개월은 요때 진행시키는 거. 여백을 두는 거. 이거 언제 여백을 두느냐. 뭐 대표적인 게 천재지변이 있을 때 뭐 이런 경우입니다. 이 35조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멈춰뒀다가 그게 끝나면 여기 1개월의 여유를 더 주는 겁니다. 요때쯤 시효가 완성됐을 부분을 그냥 완충을 둔 다음에 1개월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요때 중단 노력을 하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이 없는 제한 능력자의 권리 같은 경우 이런 거 이제 완충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좀 이 완충을 줘야겠구나. 이때는 이제 다시 기간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여백을 두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정지는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다. 시효 효력,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시효 기간이 딱 끝났다. 그러면 이 권리는 원래 요때부터 없던 게 되는 거예요. 소송 절차에선 반드시 시효 이익을 원용해야 된다. 변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언제 소멸됐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변론해야 됩니다. 시효 완성 후 변제는 시효이익 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진행됐다고 권리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간지대에 있다가 변제하면 그게 유효한 변제예요. 반환 청구 못합니다. 시효 완성 전에 포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포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습니다. 이 소멸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효과입니다. 이걸 당사자가 막 합의해서 권리별로 다르게 설정한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권리자가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는 거, 소멸시효를 단축하거나 줄이는 거, 요런 합의는 가능해요. 즉 시효이익 포기는 조금 제한이 있다. 시효 완성 전에는 못하고 느리는 것도 안 되고 강화하는 것도 안 된다. 다만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단축, 경감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소멸시효는 강행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는 거죠. 시효 완성된 후에 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은 시효 완성을 알고 포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 모르고 포기했어요. 이거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기한 유예 요청하거나 등기 이전의 합의 등을 한 경우에도 포기로 봅니다. 시효 완성됐다고 주장하면 되는데 기간 좀 연장해 주세요. 이러면 시효 이익 포기한 걸로 보는 겁니다. 시효 완성된 거 숨기고 이거 갚으셔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좀 깎아줄까요? 연장해줄까요? 그러면 채무자가 그 시효 완성돼서 저 안 갚아도 돼요. 이럴 수 있는 상태인데 깎아준다고요? 연장해준다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돼 있긴 한데 우리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종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물종물 원리에 의해서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효력을 따라가죠. 자, 제척기간, 법이 예정하는 권리 존속기간, 권리 수명. 이 기간이 되면 권리는 당연 소멸, 법의 영역이고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서 판결해야 되고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주장을 해야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거는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게 아니라 당사자가 변론을 통해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를 변론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거를 고려하면 안 됩니다. 판사가 알고 있더라도 말하면 안 됩니다. 심판이 축구공을 차주면 안 되죠. 형성권에 주로 적용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소급표가 있지만 제척기간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기산하고 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이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게 돼요. 근데 제척기간은 수명이잖아요. 수명을 다해서 요때 죽는 거예요. 요때부터 없는 거예요. 소급표가 없다. 중단. 소멸시효는 중단되면 다시 진행하는데 제척기간은 그런 게 없다. 주장 입증.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해야 되고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근데 실무상 제척기간을 당사자가 주장해요. 그냥 뭐 그래 가려가면서 내가 말 안 하더라도 법원이 해줘야 돼 이러진 않아요. 유리한 건 다 주장하죠. 우리는 공부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시효이익 포기. 소멸시효에는 완성 후에 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이런 게 없어요. 판별. 문구에 시효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으면 소멸시효라고 봅니다.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해석상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요건 제척기간, 요건 소멸시효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직접 구별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척기간 규정이 있으면 여기에 따르고 없으면 10년이라고 해석된다. 취소권 3년, 10년, 채권자 취소권 1년, 5년 여러분들 이미 보신 겁니다. 자, 오늘 소멸시효까지 해서 채권의 소멸 원인도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대망의 계약법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